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1 제12주죠. 제11회입니다.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세권과 유치권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자, 전세권에는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면 채권적 전세와 물권적 전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물권적 전세에 의해서는 전세권이 설정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채권적 전세에 의해서는 임차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만 지급하고 별도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계약 같은 경우가 채권적 전세가 되겠죠. 이 임차권과 전세권이라고 하는 채권적 전세와 물권적 전세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양도가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은 임차인이 임의로 양도할 수 없겠죠. 반면에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자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필요비를 지출했으면은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권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차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이냐? 전세권자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현상 의지 의무와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권리가를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목적물 자체의 현상 유지 의무와 그 다음에 그 통상적인 관리에 속하는 수선 의무를 전세권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그런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 비용을 전세권 설정자한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그렇게 수선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채권적 전세와 물권적 전세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갱신인데요.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당사자가 갱신을 거절한다는 그런 의사표시 또는 조건을 이제 변경하지 않으면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은 않게 되면은 당연히 법정 갱신이 되게 되죠. 법정 갱신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존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그런 전세권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에는 전세권 설정 기간이 명시돼 있어서 전세권 설정 기간이 종료돼 있다라고 등기부상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전세권 설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전세권은 존속하게 될 수 있으니까 등기부상의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전세권이 당연히 만료된 것으로 보면 안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목적물의 양도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 목적물의 권리를 제3자한테 이전한 경우 그렇게 되면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가 그 전세 목적물의 매수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세 목적물의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이전받게 되니까 전세권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기존의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즉 기존의 전세권 설정자는 계약관계에서 탈락하게 되고요. 새로운 전세권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이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잘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입니다.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의 본질적인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 보증금에서 공제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 채무만을 전세금이 담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차임이라든지 그런 연체된 금액 모든 거를 담보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금만 담보를 한다라고 하는 점도 전세 임대차의 보증금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및 등기의 말소인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일단 갑이 있고요. 얘가 저당권자입니다. 갑이 저당권자라고 하는 것은 갑이 채권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입니다. 을의 소유 X에 대해서 갑은 저당권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1억이라고 했을 때 그 1억을 이제 을이 갑한테 갚아야지 되겠죠. 갚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억을 갚는 것과 저당권을 말소해야 되는 것이 동시행 관계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1억을 갚는다는 것과 저당권을 말소한다는 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을 먼저 갚아야 되고요. 1억 원을 다 갚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을은 갑에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에 대해서 저당권의 말소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세권 같은 경우엔 달라요. 갑이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권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똑같이 하려면은 갑이 전세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전세권 설정자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을은 갑에게 나중에 임대차가 전세권 설정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전세금이 1억이라고 합시다. 을은 갑에게 전세금 1억을 반환해야 되고 갑은 이 전세권의 말소 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도 전세권처럼 저당권처럼 먼저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다 반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전세권을 말소해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전세권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세권도 담보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죠. 즉 전세권 같은 경우에도 전세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은 담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으로 존속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담보권이니까 1억을 다 지급한 다음에 갑은 저당권의 말소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전세금 1억이 다 지급된 다음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 말소 등기가 동시행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시행 관계라는 점에서 저당권과는 다른 거죠.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담보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인데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가 아니라 전세금 지급과 전세권 말소가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는 점 유의해 둬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은 전세권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요.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제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권 소멸 후에는 당연히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를 위해서는 전세금 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반환을 위해서는 전세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다고 해서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의 경우에도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었다고 해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채권에 양도할 때 그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담보권의 양도 요건과 그 다음에 그 채권의 양도 요건은 별도인 것이고요. 혹시 그 담보권의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었다고 해서 그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이제 피담보 채권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는 소멸 청구와 소멸 통고를 낼 수 있는데요. 소멸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성질이나 약정한 용법으로 수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를 금지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는데 그런 특약에 위반한 경우, 그런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멸을 청구하게 되면 바로 등기 없이도 전세권이 소멸하는가 아니면 등기가 필요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소멸 통고의 경우에는 기간에 약정이 없는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소멸을 통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은 전세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6개월 기간이 지나면은 전세권 소멸 통고에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단순히 그냥 6개월이 경과되면은 바로 전세권이 소멸할 것인가, 또는 전세권 소멸 등기를 해야지만 전세권이 소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 아직 판단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보면은 전세권 설정 을구란에 이제 등기부에 보면은 전세권의 목적 범위가 여기 이제 그 권리 범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항란에 이제 그 전세권자가 기재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하는 점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일부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세권을 갖고 있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일단 다른 사람이 그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부 전세권자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권이 있고 목적물 가격의 매각대금 전체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전세권 저당권의 내용인데요. 전세권 저당권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갑이 있고 얘가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을이 전세권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을이 전세권자니까 얘는 전세금 반환 채권자, 전세금 반환 채권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에 의해서 이제 전세권 설정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은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는 담보 물건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제 을의 채권자인 병이 그러니까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이 전세권, 내가 전세권부터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는데, 을이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병은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만약에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병이 해야 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전세권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을 경매에 넘겨서 그 전세권을 팔면은 매각대금이 나오겠죠. 그 매각대금에서 병이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세권 존속기간이 종료하게 되면은 더 이상 전세권으로서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남아있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엔 더 이상 경매를 신청할 수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전세권이 소멸하면서 이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 물권으로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서 이 전세권 저당권의 효력은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에 대해서 존속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게 돼요.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전세권 저당권은 소멸이 되지만은 전세권 저당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전세권 저당권자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은 당연히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상 대위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물상 대위의 방법에 의해서 전세권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는 방법도 있죠. 자, 그런데 병이라는 전세권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때, 자, 그럴 때 그 물상 대위를 실현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일단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요, 또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압류 및 전부 명령, 압류 명령은 꼭 이제 물상 대위를 하는 채권자가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누구라도 상관없이 제3자가 압류하면은 바로 그 물상 대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을이 추심 명령을 신청해서 추심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전부 명령을 신청해서 전부금을 갑한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전세권도 당연히 그 이제 물상 대위 효력의 범위에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은 병은 추심금을 청구하면서 또는 전세금을 청구하면서 나중에 전세권을 실행시킬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전세권 저당권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전세권 저당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지금 방금 설명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압류 이전이라면 전세금을 지급 가능하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물상 대위를 하려면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즉 이 전세권 저당권자나 또는 제3의 채권자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 저당권자의 물상 대위에 객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을이 이제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갑은 채무자이고 을은 채권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압류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압류가 되면 당연히 뭐 병이라든지 또는 을의 채권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명령을 했으면은 갑은 지급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급한 이제 압류 명령이 신청된 경우가 아니라면은 갑은 을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반환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떤 지점에서 이걸 얘기하는지 잘 봐야 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물상 대위의 객체가 돼서 나중에 전세권 저당권자가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해서 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거는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압류되기 전부터 지급 금지의 효력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 저당권자는 갑이 을에게 이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빨리 압류를 하거나 또는 제3자가 압류를 했으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으면은 문제 없이 이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세금에 대해서 이제 물상 대위를 해서 병이 갑한테 뭐 추신금이나 예를 들면 물상 대위에 의해서 추신금이나 또는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제 병이 갑한테 추신금이나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데 그런데 마침 갑도 을에 대해서 만약에 채권을 갖고 있다. 채권을 갖고 있을 때 만약에 이제 을이 갑한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면은 갑도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채권, 그러니까 그 채권 상계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갑의 입장에서는 수동채권이 되겠죠. 그 수동채권이 병한테 이제 수동채권을 병에 강제 집행하려고 해서 전부금이나 추징금을 청구를 하려고 할 때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고 해야 되겠죠. 갑이 을, 약간 좀 그림이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갑이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병이 지급금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추신명령을 받거나 또는 압류를 하고 전부 명령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병이 이제 갑한테 추징금이나 전부금을 청구할 때 갑이 만약에 을에 대해서 자동채권을 갖고 있다면은 이 자동채권으로 병의 청구에 대해서 상계양변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상계 부분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상계를 할 때 지난번이 아닌가요? 네. 계약법 1에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우리는 별도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상계의 경우에 지급금지된 경우에 상계를 언제 할 수 있는 거죠? 압류 명령 이제 지급금지된 경우에 상계를 하려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되죠. 첫 번째, 압류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으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갑은 상계양변을 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압류 전에 채권이 발생했지만은 적상 상태는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취급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동채권의 변제기와 지급금지된 수동채권의 변제기를 두 개를 비교를 하죠. 그래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일하거나 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그 상계자의 상계 기대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상계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만약에 압류 이후에 갑이 을에 대해서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라면 어떤 경우든지 상계가 안 되죠. 나중에 설사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도 상계가 되지 않죠. 이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압류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으면은 언제나 상계가 가능하다. 두 번째, 압류 전에 채권이 이제 자동 채권이 발생했지만은 압류 전에 아직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이 경우라고 한다면은 변제기를 비교해서 판단을 한다. 세 번째, 압류 이후에 이제 자동 채권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갑이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잖아요. 즉 여기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어요.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죠. 자, 그런데 요거는 다 지우고요.
지급 금지된 경우에는 압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냐면은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자, 첫 번째. 그럼 전세권 저당권 설정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을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세권 저당권 설정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얘기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는, 그러니까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어쨌든 나중에 이제 전세권 설정 이후에 이제 도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세권이 소멸해야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서 이미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 이제 그 지급금지된 경우와 달리 압류되기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일단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 이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어요. 이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즉, 갑이 을에 대해서 취득한 자동채권의 변제기와 그 다음에 갑이 을로부터 이제 자동채권과 을에게 부담하고 있는 수동채권, 즉 전세금 반환 채무, 그것의 변제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즉,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권 종료 시점보다 더 빠르다고 한다면 상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더 늦다고 하면 상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지급금지된 경우에 압류의 시점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돼요. 압류 시점과 동일하게 판단을 하고, 일단 그래서 전세권 설정 이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지만은 아직 이제 당연히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자동채권의 변제기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해서, 즉 전세권 종료 시점 이전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상계가 가능하고요. 이제 전세권 존속기간 이후에 변제기가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상계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권 저당권 설정 이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상계가 안 됩니다. 상계가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급금지된 경우에는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자동채권이 압류 전에 발생했는가, 압류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는가, 압류 전에 발생했는가, 압류 전에 발생했는데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니라면 변제기 비교, 그 다음에 압류 후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상계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나중에 물상대위를 통해서 병이 추신금이나 전부금을 청구한다라고 할 때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이제 그 압류 시점이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 설정 시점, 요 어느 시점인가 되겠죠. 전세권 존속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점 어느 시점에서 그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느냐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요. 이 경우는 이제 전세권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점에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는 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권 저당권 설정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것은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고요. 다만 전세권 저당권 설정된 기 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니겠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전세금 반환 채권과 이 자동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해서, 즉 전세권 종료 기간 전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전세권 종료 시점과 이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동일한 경우에만 상계를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면은 상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세 번째 경우는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채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갑은 더 이상 상계의 항변을 병에 대해서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죠 이거. 이제 직접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지도 이유를 내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세권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를 행사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압류하는 것과 비슷한 효력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 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물건의 가치를 내가 독점적으로 지배한다는 뜻이잖아요. 더 이상 처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압류하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뭔가 처분행위가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에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이제 채무자인 전세금 반환 채권의 채무자인 갑이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가 여부를 압류 시점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압류된 시점이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에 대해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즉 장차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채권이 그 전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전에 발생했다는 변제기 비교, 그 후에 발생했다면은 그럼 상계 안 됨,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전세권 저당권 설정 전에 자동채권과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의 경우와 달리 첫 번째 경우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만, 이제 지급금지된 경우에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3번의 경우 중에서 2번과 3번의 경우만을 판단해주면 되겠죠. 이 1번, 2번, 3번이 뭔지 여러분들 알죠? 압류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고 상계 적상 상태에 있으면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다. 압류 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지만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해서 상계 여부를 결정한다. 세 번째 경우는 뭐예요? 압류 이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경우, 이제 지급금지된 경우와 채권의 상계, 제3채무자의 상계항변,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언급을 했듯이 이 전세권 저당권의 경우에도 이 두 가지 경우, 이제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건 없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자동채권을 갖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전세권 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세권 저당권에 관련된 내용들은 객관식 문제에도 종종 출제가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이제 유치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고요. 타인 물건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채권과 물건의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적법한 점유를 취득해야 되고요. 네 번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그 유치권의 성립 요건, 네 가지 성립 요건이죠.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성립 요건들은 그냥 자동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자, 몇 가지 이제 개별적인 그 요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과 물건의 결련성 부분인데요. 자, 채권과 물건의 결련성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채권이 물건과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결련성이 없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계약 명의 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명의 신탁자, 그 다음에 상대방,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은 명의 수탁자. 자,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이제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병한테 이제 매수자금을 지급하게 되죠. 매수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수탁자는 이제 을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되죠. 즉 갑은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X를 점유하고 있을 때 만약에 병이 갑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그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X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부당이득 반환은 이 X라는 목적물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갑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도 임대차 보증금은 동시행 관계에 있지만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목적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결련성이 없는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 밖에도 결련성이 있는 경우와 결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경우는 결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많이 이제 결련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이런 권리들이 대표적인 결련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적법한 점유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와 채권 사이에는 결련성이 필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이 발생하는 걸 원인으로 해서 점유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우연히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라도 그것이 불법 점유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것은 간접 점유이든, 즉 뭐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든 또는 직접 점유이든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든 상관없이 간접 점유나 직접 점유 모두 이제 유치권의 점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즉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압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이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그러한 형태의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간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갑이 임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인데 이 X라는 물건에 대해서 갑이 점유를 이제 그 을이 이제 점유하고 있을 때, 직접 점유자일 때 자이고 이제 임대인 갑이 간접 점유자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지금 갑이 점유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을에 대해서 이제 뭐 소유권에 기초한 거 말고요. 갑이 점유자인 상태에서 간접 점유자, 임대인인 상태에서 을한테 뭐 예를 들면은 그 돈을 받을 것이 있다. 즉 뭐 이제 채권이 있다.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채권이 비록 X라는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갑이 을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임차인 임대인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임차인 임대인을 지워보고 임차인 임대인은 상관없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소유자한테 잠깐 빌려주는 것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갑이 을에 대해서 이 X라는 목적물과 결련성 있는 그런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경우에 갑이 을한테 네가 그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X를 너한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치권을 행사해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을이 이미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간접 점유의 경우에 간접 점유자도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은 이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유치권의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이제 이거 대표적인 아까 내가 임대인 임차인을 잘못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보다도 밑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건물 신축으로 인한 공사대금 채권자인 수급인이 이제 목적물을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도급인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에게 목적물을 넘긴 거죠. 도급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수급인이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목적물이 도급인한테 들어가 있으니까, 도급인이 직접 점유하게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유치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사례, 아까 내가 임대차를 설명해서 오히려 혼동할 수도 있는데, 이 관리계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임대차 계약과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요 사안으로 이제 그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간접 점유인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해로 요걸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겠죠. 이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이 비용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발생을 하고요. 임대차 계약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3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또는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도급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약이 없다면 일의 완성 시점에서 비로소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치권의 성립 요건 관련해서 이제 경매나 저당권과 유치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진 후, 이제 요거는 지금 압류 후죠. 강제 경매 이제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물이 압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압류 후에 점유를 취득하거나 채무자가 점유를 취득하거나 피담보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락인에게, 즉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류 이후에는 이제 점유를 취득했거나 피담보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발생해요. 즉 체납 처분 이후에 이제 체납 처분 압류 이후에 뭐 이제 점유를 취득했거나 피담보 채권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 처분의 압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납 처분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바로 경매가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강제 집행 절차에서 압류라고 하는 것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압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압류가 되었다는 얘기는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체납 처분 압류 같은 경우에는 묶어놨다고 해서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체납 처분을 이유로 해서 압류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경매가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는 그 이후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납 처분 압류라고 하는 건 바로 환가 절차가 진행되는 것,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그 체납 처분을 이유로 해서 압류한 다음에도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거나 점유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이후에도 역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요것과 나중에 이제 지상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경매 개시 결정 압류 시점에서의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동일성 판단하고, 그 전에 가압류가 돼 있으면은 가압류 시점에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동일성 판단하고, 그 전에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를 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이것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이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유치권이 점유를 취득하거나 피담보 채권을 취득하면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가압류나
저당권 설정 시점에 저당권 이후에 가압류가 된 이후에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거나 점유를 취득한다라고 할지라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과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히려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한 것이 오히려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나중에 이제 사례 문제 가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거는 경매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했는데 또 어떤 거는 그 전에 가압류가 돼 있으면 또는 그 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은 그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유치적 효력이 있게 되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피담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치권의 항변을 할 수 있고요. 유치권의 항변을 하게 되면은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상환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닌 제3자가 등장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이고 얘가 유치권자이고 그 다음에 갑이 채무자이면서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가 됐을 때 이 X에 대해서 이제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갑이 을한테 X의 반환을 청구했을 경우에 만약에 을이 이제 얘가 원고가 되고요. 원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을이 피고가 되어서 반환 청구를 했을 경우에 을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죠.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담보 채무를 이제 피담보 채무가 1억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1억의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을은 1억 원을 지급받음. 그러니까 피고는 이제 을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제 원고에게 X를 반환하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환이행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피고라고 하는 사람은 을이 되고요. 원고는 이제 갑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환이행 판결이 내리는데 만약에 갑이 이 X에 대한 물건의 소유권을 병한테 넘겼다. 병이 X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병이 X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이제 병이 을한테 반환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을은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유치권을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원은 병이 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법원은 을은 갑으로부터 이거는 이제 갑은 원고가 아니게 되는 거죠. 원고는 지금 병이니까 이제 피고는 갑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여기서 원고는 병이 되겠죠. 병에게 X를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다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제3자가 되잖아요. 소외인이 되는 거죠. 이 소외인의 경우에도 판결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을은 갑으로부터, 즉 피고는 갑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X를 반환하라. 이런 식의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동시행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동시행 같은 경우에는 제3자한테 동시행 형평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을은 제3자인 병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을은 갑으로부터 1억을 받을 때까지 병에게 X를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을이 직접 병한테 1억을 지급하라 라고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락인의 유치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그러니까 여긴 경락인일 수도 있고요. 뭐 매수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병이 경매를 통해서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매매를 통해서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상관없이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과 서로 상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은 채무자는 갑이고 이제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채권에 대한 채권 채무자는 병과 을이고 채권 채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비록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계해버리고 빨리 돌려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상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걸 지금 처음 듣는 학생들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책을 찾아보고서 어쨌든 제3자는 유치권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병이 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상계가 가능한 건 아니다. 이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물의 사용 수익과 담보 제공인데요. 유치물을 사용 수익 담보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보존을 위한 사용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죠.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어떤 그 비용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속 유치물인 주택을 사용하면서 유치권을 이제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존을 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제 부당한 이득은 취하는 거니까요. 유치권 자체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진 않으니까 부당 이득은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유치권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진 않죠. 자,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의 범위 내에서 귀속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남는 차액 같은 거는 이제 채무자한테 돌려주고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유치권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인데요. 만약 유치권이 과실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런 변제 충당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과실을 수취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을 받는다면은 그것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즉 임대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질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치권 자체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지만 유치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요. 유치권 자체의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판례 2개 언급을 했는데요. 둘 다 전세권 저당권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첫 번째 판결은 전세권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이제 전세권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를 해서 이제 전세금의 반환을 추심 명령을 받거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럴 때 전세권 설정자가 언제 상계양변을 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련된 내용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경우에 전세권 저당권 설정 전에 채권이 발생했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다음에 그 채권의 변제기가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 즉 전세권 종료 시점보다 더 빠르거나 또는 최소한 전세권 종료 시점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두 번째 판결의 내용이고요. 첫 번째 판결은 이제 그 전 단계로서 이제 전세권 저당권자는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물상 대위를 할 때는 물상 대위 방법 자체가 그 압류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압류라고 하는 건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꼭 이제 물상 대위를 행사하는 전세권 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고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전세권 저당권을 행사하는데 물상 대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세권 저당권 물상 대위를 하는 사람이 이제 물상 대위를 하는 전세권 저당권자가 그런 물상 대위의 요건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우선 변제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판결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세권하고 유치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또 시험을 보고 또 강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강평을 할 때 반드시 이제 답안지 한 장에 작성을 하고요. 그 답안지 각 내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캔을 해야 되는데 PDF로 좀 떠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게시판에 그 과제 제출란에 올리도록 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 담당해주는 선배 변호사들이 그걸 채점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채점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걸 보고 그리고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제 그 좀 편의를 위해서 좀 PDF로 바꿔서 한 파일로 해서 올려주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